그 백만장자는 매주 주말마다 딸들의 무덤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 토요일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흐느끼며 딸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한 가난한 소녀가 다가와 속삭였을 때 달라졌다. 아저씨, 이 여자애들은 제 집 근처 거리에서 살아요. 충격을 받은 그는 그녀를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그가 마주한 것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는다. 수평선 이 이야기 속에 진심으로 몰입해 계시다면 댓글에 수평선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비록 손에 닿지 않더라도 바라볼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토요일 아침 햇살이 만구리 공원 묘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때 서울에서 손꼽히는 건설업자였던 강태윤은 하얀 백합 꽃다발을 들고 묘지 사이를 걸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은 매주 같은 곳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바로 6살 쌍둥이 딸 채원이와 윤서의 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은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태윤은 언제나 똑같은 순서로 일을 했습니다. 먼저 묘비를 깨끗한 천으로 닦고 꽃을 정갈하게 놓은 다음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딸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채원아, 윤서야, 아빠가 또 왔단다. 오늘도 너희들이 좋아하던 백합을 가져왔어. 그의 목소리는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떨렸습니다. 이 의식만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삶의 의미였습니다. 태윤은 태윤건설이라는 회사를 일궈 서울 강남에서 가장 믿을 만한 건설업자가 되었습니다. 고급 주택과 외제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딸들이 떠난 뒤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아내 박수진과의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이혼 후에도 태윤은 딸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그것만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진이 갑자기 구로동이라는 가난한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변변한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태윤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딸들을 볼 수 있다면 어디든 찾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박수진 씨와 두 따님이. 그날 밤을 태윤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놓인 작은 관들, 너무나 작은 관들, 그 안에 자신의 전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윤의 삶은 멈춰버렸습니다. 회사 일도 동생인 강상혁에게 맡기고 넓은 강남의 집에 혼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오직 토요일만을 기다렸습니다. 딸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으니까요. 내가 그날 밤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다면 같은 생각이 밤낮으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동생 상혁이 병원 치료를 권했지만 태윤은 거절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이 딸들에 대한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픔을 잊는다는 것은 아이들을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거의 100번째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태윤은 언제나처럼 백합을 들고 묘지에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묘비를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고개를 들자 남루한 옷을 입은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맨발이었고 옷은 여기저기 기워져 있었습니다. 태윤은 짜증이 났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한 말에 태윤의 온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이 아이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살거든요. 태윤의 손에서 천이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태윤은 살아있는 시체처럼 지냈습니다. 한때 서울 건설업계를 주름잡던 그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회사 일은 모두 동생 상혁에게 맡겼습니다. 강남의 넓은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그곳에서 태윤은 하루하루를 그저 견뎠을 뿐입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사흘을 버티기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눈은 깊이 들어가고 뺨은 움푹 패였습니다. 머리카락엔 흰머리가 가득했습니다. 아직 45살인데 예순처럼 보였습니다. 친구들의 전화도 끊어졌습니다. 처음엔 모두 위로했습니다. 식사 한번 하자고, 술이라도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매번 거절했습니다. 사람들도 지쳤습니다.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더니 이제는 명절에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형님 제발 병원 좀 가보십시오.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상혁이 몇 번이나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그냥 좀 내버려둬.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의 꿈, 작은 관들의 꿈, 딸들이 아빠 왜 안 구해줬어? 라고 묻는 꿈,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태윤에겐 오직 토요일만이 의미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샤워를 하고 유일하게 다림질한 검은색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꽃집에 들러 백합을 샀습니다. 항상 같은 꽃집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이제 말도 하지 않고 백합을 싸주었습니다. 태윤의 슬픈 눈빛을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망고리 공원 묘지로 가는 길. 그 길만큼은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하면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묘비를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는 오늘도 너희들 생각만 했단다. 채원이가 좋아하던 딸기 우유도 사왔어. 윤서는 초코 우유 좋아했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도 태유는 계속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날 밤 너희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엄마한테 보낸 게 아빠의 잘못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100번도 넘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다음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태윤의 전부였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삶, 숨쉬지만 죽어있는 삶. 그렇게 거의 100번째 토요일이 왔습니다. 태윤은 평소처럼 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누추한 옷에 맨발이 나이었습니다. 아저씨. 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냐?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겁먹지 않고 똑바로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이 아이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뭐라고? 태윤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우리 동네에 살아요. 제가 맨날 봐요. 그 순간 태윤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윤은 소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사기일 것입니다. 돈을 뜯어내려는 수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이 아이들은 죽었어. 2년 전에.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매일 봐요. 우리 동네 골목에서요. 엄마가 이름 부르는 것도 들었어요. 채원이, 윤서 하고요. 태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름. 묘비에 적힌 이름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름. 하지만 어떻게 이 아이가 어디서 봤다는 거냐. 구로동이요. 저희 집 근처요. 파란 대문집에 살아요. 13번지 골목 안쪽이요. 구로동. 수진이가 이사간 곳이었습니다. 태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이라면 그 아이들 모습을 말해봐. 소녀가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쌍둥이인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하고요. 키는 이만큼이요. 소녀가 손으로 높이를 가리켰습니다. 채원이와 윤서의 키였습니다. 2년 전보다 조금 더 컸을 키였습니다. 항상 집 안에만 있어요. 엄마가 밖에 잘 안 내보내요. 가끔 창문으로 보여요. 슬퍼 보였어요. 태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나를 그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겠니? 네. 그런데 소녀가 머뭇거렸습니다. 돈 줄 수 있어요. 태윤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있던 5만 원권 지폐를 모두 꺼내 소녀에게 쥐어주었습니다. 30만 원쯤 되었습니다. 소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당장 데려가. 빨리. 태윤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소녀를 따라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 문을 열고 소녀를 태웠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괜찮아. 어디로 가면 되지? 소녀가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강남에서 구로동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 1시간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유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내 딸들이 살아있다면? 그렇다면 2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구로동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강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소녀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저 파란 대문이요. 태유는 차를 세웠습니다. 내리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파란색 대문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대문은 철제 체인으로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태유는 다가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 순간 태유는 숨이 멎었습니다. 문 뒤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박수진, 죽었다던 그의 전 아내, 살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귀신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태윤 씨?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체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당겼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비켜,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태윤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낡은 소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파에 2명의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채원이와 윤서였습니다. 태윤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딸들이 살아있었습니다. 태윤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원이와 윤서, 2년 만입니다. 아이들은 조금 더 컸습니다. 얼굴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그의 딸들이었습니다. 채원아, 윤서야. 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 팔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파 뒤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무서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낯선 남자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예요, 아저씨? 그 한마디가 태윤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저씨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 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잊혀진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지워버렸습니다. 태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수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뭘 한 거야? 태윤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대체 뭘 한 거냐고. 수진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내가 2년 동안 얼마나... 태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2년, 매주 묘지에 가서 울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딸들은 살아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좁고 더러운 집에서. 설명해. 지금 당장.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빚이 있었어요. 사채업자들한테요. 많이 빌렸어요.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협박했어요. 아이들을 해치겠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죽인 척했다고. 아이들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사채업자들이 아이들을 알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류를 조작했어요. 돈을 많이 썼어요. 장례식도 했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태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 관묘지, 모두 연극이었다는 것입니까? 그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 깨진 창문, 낡은 가구들. 이것이 수진이 말하는 보호입니까? 이게 보호야? 이 지옥 같은 곳에 가둬놓은 게? 태윤은 딸들을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무서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좀 봐. 겁에 질려 있잖아. 너는 이 아이들한테 뭘 한 거야? 매일 미안했어요. 매일 후회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다고? 나한테 말하면 되잖아. 내가 빚을 갚아줄 수 있었어. 내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어. 태윤의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습니다. 채원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도 따라 울었습니다. 수진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태윤이 막았습니다. 건드리지 마. 태윤 씨, 제발. 닥쳐! 태윤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그를 질식시켰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 좀 나가야겠어. 태유는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갔습니다. 수진이 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숨쉬기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골목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벽에 기대섰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딸들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빠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이었습니다. 태유는 골목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상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상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유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형님, 거기 계세요? 상혁아? 네, 형님.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애들이 살아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채원이랑 윤서. 살아있어. 지금 내가 애들 봤어. 형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상혁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태윤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친 게 아니야. 진짜야. 수진이도 살아있어. 다 거짓말이었어. 장례식도 사망신고도 전부 다.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이 구로동이야 13번지 골목. 지금 당장 와. 제발. 태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상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윤은 핸드폰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호흡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다시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겁을 준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나서 태윤은 다시 그 파란 대문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수진이 아이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그쳤지만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태윤이 들어오자 수진이 몸을 굳혔습니다. 앉아. 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진은 아이들을 소파에 앉히고 자신도 앉았습니다. 태윤은 맞은편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 어떻게 된 거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생활비가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카드빚이 늘었습니다. 은행에서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썼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빌렸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이들이 있을 때도요, 협박했어요. 돈을 못 갚으면 애들을 데려가겠다고. 수지는 겁이 났다고 했습니다. 정말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빚을 받지 못합니다. 브로커를 통해 가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교통사고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위자료 받은 돈 전부 쓴 거야? 네. 그리고 더 빌렸어요. 그래야 서류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로 온 거고 아무도 모르는 곳이어야 했어요. 새 이름으로 살았어요. 아이들도 학교에 안 보냈어요. 들키면 안 됐으니까.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 발소리. 상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집 안을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상혁은 소파에 앉은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채원이, 윤서. 아이들은 상혁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혁은 확신했습니다. 조카들이 맞았습니다. 형님, 이게 어떻게...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아이들이 중요해. 태유는 수진을 보았습니다. 아이들 데려갈 거야, 오늘 당장. 안 돼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필요로 해요. 갑자기 데려가면 안 돼요. 넌 이미 아이들을 죽인 엄마야. 법적으로 넌 죽은 사람이야. 일주일만 주세요. 아이들한테 설명할 시간을요. 태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들. 강제로 데려가면 더 상처받을 것입니다. 사흘 후에 내가 데리러 올 거야.
그때까지 아이들을 준비시켜. 만약 도망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유는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딸들을 보았습니다. 곧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번엔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사흘은 태윤에게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즉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건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잡한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아이들과 전 부인은 사망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뒤집는 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최소 몇 주, 길면 몇 달.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어요. 서두르면 실수합니다. 제대로 해야 합니다. 태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사망신고, 취소신청, 양육권 소송, 사기행위 고발, 모든 것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사흘 후 태유는 약속대로 구로동 집으로 갔습니다. 상혁도 함께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도망친 것일까요? 다시 한번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애들 준비됐어요. 작은 가방 2개가 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채원이와 윤서가 나왔습니다.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너무 낡아서 군데군데해졌습니다. 애들아, 수진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사랑한다는 거 알지? 이 아저씨가 너희 아빠야. 진짜 아빠. 오래전에 헤어졌던 아빠. 이제 아빠랑 살아야 해. 채원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안 가요? 엄마는 못 가. 하지만 너희를 항상 생각할 거야.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울었습니다. 태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가자. 태윤이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뒤를 돌아보며 울었습니다. 수진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상혁이 운전을 했습니다. 태유는 뒷좌석에 아이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채원이와 윤서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배고프니? 태윤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가면 맛있는 거 많아. 좋아하는 거 다 먹을 수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시간 후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큰 대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갔습니다.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밖을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크고 웅장한 문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태윤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차에서 내려 집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3층짜리 집이었습니다. 구로동 집의 10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이게 집이에요? 윤서가 작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 너희 집이야. 들어가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 큰 소파, 천장까지 닿는 창문,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집이었습니다. 너무 낯선 곳이었습니다. 무서워 보였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태유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2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채원이 방이고 저기가 윤서 방이야. 방문을 열었습니다. 큰 침대, 새 옷장, 책상, 인형들,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태윤이 며칠 동안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놀란 얼굴로 방을 둘러보았을 뿐입니다. 오늘은 쉬어. 내일 천천히 둘러보자. 태윤은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상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요? 상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적응시켜야지. 시간이 걸려도. 태윤은 각오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들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다시 가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말입니다. 첫날 밤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태윤은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도 건너편에 딸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의 거리는 훨씬 더 멀었습니다. 새벽 3시쯤 태윤은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급히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윤서의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윤서가 침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베개를 꼭 안은 채였습니다. 옆방에서
채원이도 나왔습니다. 언니. 두 아이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태유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태유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요리는 서툴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계란 후라이는 할 수 있었습니다. 밥도 지었습니다. 김치도 꺼냈습니다. 애들아, 밥 먹자. 2층으로 소리쳤습니다. 한참 후에 아이들이 내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마치 낯선 집에 온 손님처럼 행동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태유는 그릇에 밥을 담아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키 크려면 밥을 많이 먹어야 해. 아이들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태윤도 함께 먹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학교는 가고 싶니? 태윤이 물었습니다. 채원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교요? 응, 친구들도 만들고 공부도 하고. 채원이는 윤서를 보았습니다. 둘 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학교 안 다녀봤어요. 알아, 엄마가 사정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너희는 평범하게 살 수 있어. 평범하게. 그 말이 아이들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 2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평범함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방에만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만 내려왔습니다. 태유는 말을 걸려고 했지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재미있는 거 보고 싶니? 텔레비전 켜도 돼. 괜찮아요. 밖에 정원이 넓어. 나가서 놀아도 돼. 네. 하지만 아이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볼 뿐이었습니다. 태유는 상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애들이 나를 피해. 시간이 필요해요, 형님. 애들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너무 답답해. 같은 집에 사는데 남처럼 느껴져.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요. 전화를 끊고 태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혁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유는 거실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돌잔치, 첫 생일, 가족 나들이. 계단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채원이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채원아, 이리 와봐. 채원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태유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이게 너야 3살 때 사진 속 작은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채원이는 사진을 빤히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예요? 응. 그리고 이게 윤서. 똑같이 생겼지? 쌍둥이니까. 채원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진을 보았습니다. 낯선 과거였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행복해 보여요. 채원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어. 그리고 다시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걸려도. 채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작은 진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유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상혁이 추천한 아동 심리학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화 아동심리센터입니다. 아, 네. 상담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문제로 상담을 원하시나요? 태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제 딸들이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2년 동안 저와 떨어져 지냈고 이제 다시 만났는데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태유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선생님한테 가볼 거야. 이야기도 하고. 무슨 선생님이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마음을 돌봐주는 선생님이야. 아프지 않아. 그냥 이야기만 하면 돼. 아이들은 불안해 보였지만 따라왔습니다. 상혁도 함께 갔습니다. 심리센터는 강남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아 박사입니다. 들어오세요. 상담실은 아늑했습니다. 부드러운 소파와 장난감들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면 돼요. 정 박사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채원이와 윤서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빠랑 삼촌은 잠깐 밖에서 기다려 주실래요? 아이들하고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태유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혁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기실에서 40분을 기다렸습니다. 태유는 계속 시계를 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괜찮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 박사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잠깐 이야기할까요? 태윤이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밖에서 상혁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들 상태가 쉽지 않습니다. 정 박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엄마와의 분리, 낯선 사람과 살게 된 것, 모두 아이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는 압박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혼란스러워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엄마를 떠나온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요. 태윤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일상을 만들어주세요. 규칙적인 식사, 잠자는 시간, 작은 루틴들, 안정감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창밖만 보았습니다. 태유는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일상, 루틴, 안정감. 그날 저녁부터 태유는 노력했습니다. 저녁 6시에 저녁 식사, 8시에 목욕, 9시에 잠자리,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아이들이 조금씩 익숙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손을 씻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태윤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정 박사 말이 맞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태윤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딸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채원이는 이제 아침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지만 태윤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윤서는 저녁 식사 후에 가끔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야 뭐 하고 싶은 거 있니? 태윤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요. 그냥? 심심하지 않아? 괜찮아요. 대화는 여전히 짧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진전이었습니다. 상혁이 자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윤보다는 상혁을 더 편애했습니다. 상혁은 장난을 치고 웃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윤은 그런 모습을 부러워했습니다. 자신은 왜 그렇게 못할까요? 형님, 너무 긴장하세요. 그냥 편하게 대하세요. 편하게? 어떻게? 애들이 아직 형님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천천히 가야죠.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팬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가며 했습니다. 처음 만들어서 모양은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맛은 괜찮았습니다. 애들아 아침 먹자. 아이들이 내려왔습니다. 식탁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팬케이크야. 직접 만들었어. 먹어봐. 채원이가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윤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어요? 태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맛있어요. 채원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태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의 웃음을 본 지 얼마 만인가요? 하지만 모든 날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밤 태윤은 윤서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윤서야, 무슨 일이야? 엄마 보고 싶어요. 윤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윤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구나. 엄마는 어디 있어요? 왜 전화도 안 해요?
태유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진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요. 하지만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야. 하지만 너희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찾아가면 안 돼요? 아직은 안 돼. 조금만 기다려. 윤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태유는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정 박사와의 상담은 계속되었습니다. 네 번째 상담 후 정 박사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강합니다. 특히 윤서가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엄마를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집중하세요. 아이들은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선택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수진에 대한 분노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혁이 보드게임을 가져왔습니다. 네 명이 거실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윤서가 이겼을 때 작게 환호했습니다. 채원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태유는 일기를 썼습니다. 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애들이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아직 멀었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일기장을 덮으며 태유는 결심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었습니다. 딸들의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진짜 아빠가 될 것입니다. 2달째가 되었습니다. 정 박사는 학교 등록을 권했습니다.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해야 해요.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성을 키워야 합니다. 태유는 망설였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하면 어떡하죠? 적응하지 못하면요. 걱정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결국 태유는 결정했습니다. 집 근처 초등학교에 연락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한 상황이시군요. 하지만 아이들을 환영합니다. 담임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교 첫날이 다가왔습니다. 태유는 아이들의 교복을 준비했습니다. 새 운동화도 샀습니다. 책가방도 샀습니다. 내일부터 학교 가는 거야. 채원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우릴 좋아할까요? 당연하지. 너희는 착한 아이들이잖아. 하지만 태윤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첫날 아침 태윤은 직접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아이들이 멈춰 섰습니다. 무서워 보였습니다. 괜찮아.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셔. 오후에 데리러 올게. 채원이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이 함께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작고 떨리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태윤은 일찍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학교 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채원이와 윤서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채 탔습니다. 어땠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윤서가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채원이도 따라갔습니다. 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불렀지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직접 올라갔습니다. 윤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서야, 밥 먹자.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건강해야 학교 다니지.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의 눈이 빨갰습니다. 울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 있었어? 애들이 저희한테 이상하게 봐요. 전학생이라고 말투가 다르다고. 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괴롭힘 당한 거야? 아니요, 그냥 친하게 안 해줘요. 태윤은 무릎을 꿇고 윤서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첫날이니까 그래. 조금 지나면 친해질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아빠도 어렸을 때 전학 간 적 있어. 처음엔 외로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친구가 생겼어. 윤서가 태윤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맞춘 것 같았습니다. 아빠도 외로웠어요? 그럼 엄청 외로웠지. 그때 채원이가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애들이 쌍둥이라고 신기해했어요. 쌍둥이는 특별한 거야. 부러워해서 그런 거야. 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채원이도 작게 웃었습니다. 이리 와, 같이 밥 먹자. 오늘은 특별히 치킨 시킬게. 치킨이요? 윤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거 먹어야지. 힘든 첫날 보냈으니까.
세 사람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태윤이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거실에 앉았습니다. 학교 다니는 거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아빠가 도와줄게. 채원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긴 아빠니까 당연한 거지.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식사 시간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가 태윤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윤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였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그렸어요. 아빠 주려고요. 종이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큰 남자와 작은 여자아이 둘. 태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윤서야. 진짜 고마워. 윤서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태윤은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아빠와 딸이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학교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채원이와 윤서는 매일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부터 작은 변화가 보였습니다. 채원이가 한 여자아이 이름을 말했습니다. 수빈이라는 애가 있어요. 오늘 같이 점심 먹었어요. 그래, 수빈이가 착한 애구나. 네, 저한테 친절해요. 윤서도 친구가 생겼습니다. 민지라는 아이였습니다. 민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저처럼요. 그럼 같이 그림 그리면 되겠네. 아이들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학교가 더 이상 무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태윤은 매일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많았습니다. 처음엔 서로 낯설었지만 점차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쌍둥이시죠? 참 예쁘게 생겼네요.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채원이랑 같은 반이에요. 집에서 얘기 많이 해요. 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엔 조용히 먹고 바로 방으로 갔는데 이제는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채원이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숙제를 제일 잘했대요. 우리 채원이 똑똑하네. 자랑스러워. 채원이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기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상혁은 일주일에 2~3번 방문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거나 주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한강공원에도 갔습니다. 놀이공원에도 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4명은 롯데월드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놀이기구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거 타고 싶어요. 윤서가 회전목마를 가리켰습니다. 그래, 타자.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범퍼카도 탔습니다. 솜사탕도 먹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온통 웃음이었습니다. 아빠 재미있어요. 윤서가 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태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잠들었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한 잠이었습니다. 태윤은 백미러로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형님, 정말 잘하고 계세요. 상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형님의 노력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날 밤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태윤은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윤서가 손을 잡았던 순간, 채원이가 웃었던 순간,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정 박사와의 상담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안정되었어요. 특히 채원이는 표현도 더 자유로워졌고요. 윤서도 악몽이 줄었다고 했어요. 정말요? 네. 물론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히 좋아지고 있어요. 아버님이 잘 돌보고 계세요. 태윤은 안도했습니다.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채원이가 태윤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희 계속 여기 살 거예요? 당연하지. 여긴 너희 집이야. 엄마는요? 태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는 다른 곳에 살아. 하지만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채원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래, 여기선 안전해. 아빠가 지켜줄게. 채원이가 태윤을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안아준 것이었습니다. 태윤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에 채워나. 저도요. 아빠, 아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태윤의 세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주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 사장님, 법원에서 소환장이 나왔습니다. 박수진 씨 사건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는 건가요? 네, 사문서 위조, 사기, 그리고 양육권 문제로요. 증거가 확실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진을 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제가 가야 하나요? 내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진술서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요? 직접 증언은 아니고 심리학자 소견서면 됩니다. 정민아 박사님께 부탁하시면 될 겁니다. 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을 이 일에 더 깊이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태윤은 검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서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진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엔 흰머리가 많았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윤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수진이 사망 신고를 위조했는지, 장례식을 꾸몄는지, 아이들을 숨겼는지. 피고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2년 동안 자녀들이 죽었다고 믿게 했습니다. 태윤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언제 자녀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2달 전입니다. 만구리 묘지에서 한 아이가 알려줬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났고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피고에 대해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태윤은 수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대답했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딸들의 엄마입니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예상과 다른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피고가 사채업자들에게 협박받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의 행동에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태윤 씨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매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제발 아이들을 잘 돌봐주세요. 마지막 말에서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윤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태윤은 수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태윤 씨,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아이들한테 엄마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판결은 우리에게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태윤은 승리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피곤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윤은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엄마가 재판받는다는 것을, 벌을 받을 거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윤을 보자 웃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일 보러 갔다 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겠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진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였습니다.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기록이 남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양육권은 완전히 사장님께 넘어갔습니다. 법적으로 아이들의 유일한 보호자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윤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것입니다. 아이들은 온전히 자신의 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식사 후 채원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우리를 숨긴 거예요? 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언젠가는 올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왜 전에 학교 안 다녔냐고, 엄마랑 어디 살았냐고. 태윤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었습니다. 앉아봐, 둘 다. 아이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윤도 앉았습니다.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 게 있어. 쉬운 이야기는 아니야. 하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아. 채원이와 윤서가 서로를 보았습니다. 너희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는 헤어졌어. 이혼했어. 그래도 너희를 자주 만났어. 아빠는 너희를 무척 사랑했어. 알아요. 사진에서 봤어요. 채원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 나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을 수가 없었어. 그 사람들이 엄마를 협박했어. 너희들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했어. 윤서가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희를 지키려고 한 거야.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 엄마는 너희가 죽은 것처럼 꾸몄어. 서류를 조작하고 장례식도 했어. 저희가 죽은 척 했다고요? 채원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아빠는 2년 동안 너희가 정말 죽었다고 믿었어. 매주 묘지에 갔어. 꽃을 가져가고 너희한테 말을 걸었어.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릴 찾았어요? 한 아이가 알려줬어. 묘지에서. 너희가 구로동에 산다고? 아빠는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가봤어. 그리고 너희를 다시 만났어. 윤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한 거예요? 엄마는 너희를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방법이 틀렸어. 아빠를 속였고 너희한테도 거짓말했어. 그건 나쁜 거야. 채원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엄마는 벌을 받았어. 법정에 갔어. 판사님이 엄마가 잘못했다고 판결했어. 감옥에 갔어요. 아니야. 하지만 기록이 남았어. 그리고 너희는 이제 아빠랑만 살아야 해.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졌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충격받은 얼굴이었습니다.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요? 윤서가 작게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그건 확실해.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야. 어른들도 실수해. 큰 실수를 하기도 해. 채원이가 태윤을 보았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용서했어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태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화가 나. 하지만 동시에 너희 엄마니까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어. 복잡해. 그날 밤 아이들은 방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태윤은 문 밖에서 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나쁜 사람이야. 모르겠어. 잘못했지만 우릴 지키려고 한 거잖아. 난 헷갈려. 엄마 보고 싶어. 나도. 태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안 후 며칠 동안 아이들은 조용했습니다. 학교에 가고 숙제를 하고 밥을 먹었지만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태윤은 걱정했지만 억지로 밝게 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채원이가 먼저 평소대로 돌아왔습니다. 학교 이야기를 했고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윤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상혁은 이 시기에 더욱 자주 왔습니다. 거의 매일 저녁 들렀습니다. 때로는 저녁을 같이 만들었고 때로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삼촌, 이 수학 문제 어떻게 풀어요? 채원이가 공책을 들고 왔습니다. 어디 보자. 아, 이건 말이야. 상혁은 인내심 있게 설명했습니다. 한 번에 이해 못하면 다시 설명했습니다. 화내지 않고 천천히. 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자신은 수학을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답은 알았지만 설명이 서툴렀습니다. 상혁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상혁이 제안했습니다. 형님, 오늘 제가 애들 데리고 나가도 될까요? 동물원에 가려고요. 동물원? 네, 애들이 가고 싶어 했어요. 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보내는 게 불안했습니다. 형님도 같이 가시죠. 아니야, 너랑 애들이 가. 나는 집에 있을게. 정말요? 응, 삼촌이랑 좋은 시간 보내. 세 사람이 나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유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아빠, 판다 봤어요. 진짜 귀여웠어요. 윤서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태유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판다가 뭘 하던데? 대나무 먹었어요. 엄청 많이. 채원이도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사자도 보고 코끼리도 보고 펭귄도 봤다고 했습니다. 삼촌이 솜사탕도 사줬어요. 분홍색이었어요. 상혁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애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요. 고마워. 태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상혁은 그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태윤과 상혁은 거실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애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상혁이 말했습니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형님이 잘하고 계세요. 저는 그냥 놀아주는 삼촌일 뿐이에요. 그것도 중요해. 애들한테 넌 특별한 사람이야. 상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애들이 소중해요. 조카잖아요. 그리고 형님이 힘들 때 제가 도와야죠. 고마워, 정말로. 형님 이제 많이 나아 보여요. 예전처럼 우울해 보이지 않아요. 태유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예전처럼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애들이 날 살렸어. 다시 살 이유를 줬어.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거예요. 다음 주부터 태유는 회사에 조금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놀랐습니다. 사장님이 돌아왔다고.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일 좀 해야지. 오전에만 나가고 오후엔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을 맞추려고요. 집에 들어오면 현관에서 신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왔어요? 응, 왔어. 학교 어땠어? 이런 평범한 대화가 태윤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어느 날 채원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어요. 올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갈게. 진짜요? 다른 애들 엄마 아빠들도 다 와요. 아빠도 갈게. 꼭. 채원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태윤의 하루를 밝혔습니다. 참관 수업 날 태윤은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자 다른 학부모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엄마들이었습니다. 아빠는 몇 명 없었습니다. 채원이가 태윤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윤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채원이 아버님 잠깐 이야기할까요? 태윤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채원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요. 성격도 밝아졌어요. 정말요? 네, 처음엔 조용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이에요. 윤서도 마찬가지고요. 태윤은 안도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다니.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삶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학교 저녁 식사, 숙제, 잠자리,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태윤은 이 평범함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저녁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편지 쓸 수 있어요? 태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편지? 네,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안부도 전하고 싶고요. 채원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태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는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막을 권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쓰고 싶구나. 네, 안 돼요? 아니야, 되지. 쓸 수 있어. 윤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진짜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아빠가 먼저 읽어볼게. 괜찮니? 네. 그날 밤 아이들은 방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한참 후에 나왔습니다. 각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 썼어요. 태윤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먼저 채원이 편지를 폈습니다. 엄마에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 다녀요. 친구들도 생겼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아빠가 잘 돌봐줘요. 밥도 해주고 학교도 데려다줘요. 엄마, 저는 엄마를 잊지 않았어요. 가끔 생각나요. 보고 싶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채원이가. 태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은 윤서 편지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윤서예요. 엄마 보고 싶어요. 우리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엄마 생각해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엄마가 그리워요. 엄마, 우리를 사랑하죠? 답장 주세요. 윤서가. 태유는 편지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좋아, 보낼게. 정말요? 응, 약속해. 다음 날 태유는 수진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여전히 구로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보내고 나니 불안했습니다. 수진이 답장을 할까요? 만약 한다면 뭐라고 쓸까요?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수진의 편지였습니다. 태유는 먼저 읽어보았습니다. 채원아, 윤서야, 엄마야 편지 받았어. 정말 고마워. 너희가 잘 지낸다니 다행이야.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생겼다니. 엄마는 정말 기뻐. 엄마도 너희가 보고 싶어. 매일 생각해. 하지만 지금은 만날 수 없어. 엄마가 잘못해서야 언젠가 때가 되면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아빠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지내.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태유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수진도 힘들어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증오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편지를 줬습니다. 둘은 열심히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답장 줬어. 윤서가 울었습니다. 채원이가 동생을 안았습니다. 정 박사와 상담할 때 이 일을 말했습니다. 편지 교환은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들이 엄마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불편해요. 당연해요. 하지만 아버님의 감정과 아이들의 필요는 다릅니다. 아이들은 양쪽 부모 모두를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천천히 가세요. 그날 밤 태유는 일기를 썼습니다. 아이들이 수진에게 편지를 썼다. 답장도 왔다. 아이들은 기뻐했다. 나는 복잡하다.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 아이들의 행복이 우선이다. 내 감정은 나중 문제다. 편지 교환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친구 이야기를 썼습니다. 수지는 응원의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보냈습니다. 태유는 매번 먼저 읽었습니다. 검열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지는 이상한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엄마로서 아이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태윤의 마음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수진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매화, 벚꽃, 개나리. 태유는 아이들과 함께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나가 흙을 만졌습니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빠, 이 씨앗에서 정말 꽃이 나와요? 윤서가 작은 씨앗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물 주고 햇빛 쬐면 자라. 신기해요. 생명은 다 신기한 거야. 채원이는 장미를 심고 싶어 했습니다. 윤서는 해바라기를 원했습니다. 태유는 둘 다 사왔습니다. 여기에 심자. 창문에서 보이는 곳에 세 사람이 함께 심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옷도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성적도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채원이는 수학을 정말 잘해요. 윤서는 그림에 재능이 있고요. 학예회가 있었습니다. 채원이는 합창단에서 노래했습니다. 윤서는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태윤과 상혁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객석에 앉아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채원이가 무대에 섰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노래했습니다. 목소리는 맑고 예뻤습니다. 우리 조카들 대단하지? 상혁이 속삭였습니다. 응, 정말 자랑스러워. 윤서의 그림은 복도에 걸려 있었습니다. 집 그림이었습니다. 큰 집과 정원,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채원 언니 그리고 자신. 윤서야, 이 그림 진짜 잘 그렸다. 고마워요, 아빠. 우리 집이지? 네, 우리 집이요. 우리 집. 그 말이 태윤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여기를 진짜 집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태윤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여행 갈까? 여행이요? 채원이가 눈이 커졌습니다. 바다 보러. 제주도 어때?
제주도요? 진짜요? 진짜야. 삼촌도 같이 가고.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날부터 여행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디 갈지 뭘 할지 함께 계획했습니다. 저는 도라르방 보고 싶어요. 저는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어요. 태유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정 박사와의 상담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많이 회복했어요. 더 이상 트라우마 증상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요? 네, 물론 가끔 엄마가 그립다고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안심이 됩니다. 아버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와 완전히 다르세요. 태유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회사도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태윤이 복귀한 후 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남에 새 아파트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설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았어. 내가 볼게. 일이 즐거웠습니다.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진 않았지만 적당히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균형이 중요했습니다. 저녁엔 꼭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숙제를 도와주고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밤 윤서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응, 셋이서 행복하게. 태유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아빠가 약속해. 영원히요. 영원히. 윤서가 웃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유는 창문으로 정원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꽃들이 보였습니다. 자라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가족도 그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태유는 만족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하지 않지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며 태유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해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행복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장미는 붉게 피었고 해바라기는 노랗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채원이와 윤서가 심었던 꽃들이었습니다. 집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차갑고 텅 빈 느낌은 사라졌습니다. 복되는 아이들의 그림이 걸렸습니다. 거실에는 장난감과 책들이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아이들의 쿠션이 놓여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집이었습니다. 상혁은 여전히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들렀습니다. 학교 끝나고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도 했습니다. 함께 떡볶이를 먹거나 공원에서 놀았습니다. 삼촌은 우리 제일 좋은 삼촌이에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상혁은 웃었습니다. 그럼 삼촌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삼촌이지. 태윤도 웃었습니다. 동생이 고마웠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회사 일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면 퇴근했습니다. 아이들과 저녁을 먹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였습니다. 아버님, 윤서가 좀 우는데요. 데리러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수업 중에 가족 그리기를 했어요. 엄마를 그리는 시간이었는데 태유는 더 듣지 않고 채 올랐습니다. 학교까지 달렸습니다. 교실에 도착했습니다. 윤서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태윤을 보자 달려왔습니다. 아빠, 태윤은 딸을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아빠 왔어.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윤서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오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랬구나. 다른 애들은 다 엄마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저는 엄마 얼굴이 잘 기억 안 나요. 태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해.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집에 도착했습니다. 채원이도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언니는 동생을 안았습니다. 윤서야, 괜찮아? 응.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태윤이 말했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엄마는 너희 엄마니까. 채원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엄마를 사랑해도 돼요? 아빠 기분 나쁘지 않아요.
당연하지. 엄마를 사랑해도 돼. 아빠도 이해해. 엄마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엄마잖아요. 채원이의 목소리는 성숙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자랐구나. 태유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엄마도 아빠도.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해. 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태유는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수진에게 처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꺼내서 읽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처음엔 짧고 어색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긴 문장을 복잡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컸지만 정신적으로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태윤 자신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만구리 묘지를 헤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산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빠였습니다. 창문으로 정원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에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태유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무슨 일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태유는 딸들을 지킬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약속이었습니다. 평생 지킬 약속이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오늘 윤서가 울었다. 엄마가 그리웠다고. 나는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게 맞는 것 같다. 증오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사랑만이 답이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태유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만난 지 1년 반.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정 박사와의 정기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들 상태가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트라우마가 거의 회복됐어요.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태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랜 여정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를 운전하던 태유는 익숙한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서가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만구리 공원 묘지 아니에요? 태유는 깜짝 놀랐습니다. 맞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 길로 왔습니다. 예전엔 매주 왔던 길이었습니다. 맞아, 여기야. 아빠, 아직도 여기 오고 싶어요? 채원이가 물었습니다. 태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젠 안 와. 왜냐하면 너희가 거기 없다는 걸 아니까. 너희는 여기 내 옆에 있잖아. 아이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태유는 묘지를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태유는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백합꽃집 영수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다시 만난 그날이었습니다. 영수증을 접어 아이들의 그림 옆에 놓았습니다.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도 그 기쁨도 모두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아이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서 파티할래요? 파티? 네, 저는 노래 부르고 싶어요. 윤서는 그림 전시하고요. 태유는 웃었습니다. 좋아? 누구 초대할까?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삼촌도요.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채원이는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윤서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태유는 집을 장식했습니다. 상혁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파티 날이 왔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아이들 친구들, 학교 선생님들, 이웃들,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거실에서 채원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모두가 박수 쳤습니다. 복되는 윤서의 그림들이 걸렸습니다. 가족 그림, 집 그림, 정원 그림, 밝고 따뜻한 그림들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채원이가 의자에 올라갔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은 크기만 큰 게 아니에요. 행복한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태유는 눈물이 났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상혁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잘하셨어요. 고마워. 손님들이 떠나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 아빠도 즐거웠어. 우리 다음에 또 해요. 그래, 또 하자. 그날 밤 태유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이겼습니다. 거짓말도 이겼습니다. 고통도 이겼습니다. 사랑이 모든 걸 이겼습니다. 아이들은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아름답고 강하게. 그리고 태유는 마침내 진짜 아빠가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온전한 아빠, 존재하는 아빠, 사랑하는 아빠. 이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났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태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더 자랐습니다. 채원이는 이제 10살이었습니다. 윤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아기 같던 통통한 볼은 사라지고 또렷한 이목구비가 나타났습니다. 대화도 깊어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꿈에 대해, 미래에 대해,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김밥을 먹으며 쉬고 있었습니다. 채원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커서 엄마 만날 수 있어요? 태유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올 질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어른이 되면 선택은 너희 거야.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어. 아빠는 괜찮아요? 응. 엄마는 너희 엄마니까. 아빠가 막을 권리는 없어. 윤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만나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 복잡한 감정이지. 천천히 생각해도 돼. 지금 결정할 필요 없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유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딸들이 수진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사랑은 충분히 컸습니다. 모두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보내던 편지는 몇 달 전부터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태윤이 강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이번 달은 편지 안 쓸래요. 왜? 쓰고 싶지 않아? 쓸 말이 없어요. 태윤은 이해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다시 쓸 것입니다. 억지로 이어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상혁은 여전히 자주 왔습니다. 이제는 거의 가족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꼭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관에도 가고 맛집에도 갔습니다. 형님,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느 날 상혁이 말했습니다. 그래, 네, 예전엔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이제는 살아 있어요. 태윤은 웃었습니다. 애들 덕분이야. 애들이 날 살렸어. 형님이 잘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일요일 오후 정원에서 피크닉을 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과일을 먹었습니다. 상혁이 만든 샌드위치도 있었습니다. 태윤은 딸들을 보았습니다. 서로 장난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걱정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해 태윤은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돌려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도 그 절망도 필요 없었습니다. 현재가 완벽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짜였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상처도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저거 봐요. 하늘이 빨개요. 윤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러네. 예쁘다. 사진 찍어요. 네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으며 찍었습니다. 행복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진을 보며 태유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영원히 서랍에 사진을 넣었습니다. 다른 추억들과 함께 편지, 그림, 영수증 모두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편안히 잘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태유는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행복하는 법을 알았으니까요. 딸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요. 진짜 사랑이. 2년이 흘렀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날부터 정확히 2년이었습니다.
태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평화였습니다. 만구리 묘지에서 시작된 여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절망, 분노, 혼란, 모든 감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채원이와 윤서는 이제 11살이었습니다.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꿈도 명확했습니다. 아빠, 저는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채원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윤서가 덧붙였습니다. 태윤은 응원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태윤 자신도 변했습니다. 완벽한 아빠가 되려는 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저녁 상혁과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태윤은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되찾았을 때부터 쓴 기록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들, 두려움의 날들, 작은 승리들,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났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아이들은 악몽 없이 잤다. 오늘 하루 종일 웃었다. 오늘 나는 안다. 우리가 괜찮다는 것을. 노트를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편지들, 그림들, 영수증과 함께. 고통이 변화된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채원이와 윤서가 들어왔습니다.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토스트 주스, 그리고 정원에서 꺾어온 꽃. 아빠, 어버이날 축하해요. 토스트는 조금 탔습니다. 주스는 흘러서 쟁반이 젖어 있었습니다. 꽃도 삐뚤삐뚤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했습니다. 태유는 딸들을 안았습니다. 세게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빠 울어요. 응, 행복해서 우는 거야. 우리도 행복해요. 아빠가 있어서. 그 순간 태유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었습니다. 의심도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만 있었습니다. 불가능에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가족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혈연만이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을. 상처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상처가 그들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을 함께 먹었습니다. 웃으며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예전엔 평범함이 없었습니다. 고통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평범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가족처럼. 태유는 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괜찮을 것이라고. 함께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랑은 거짓말보다 강했습니다. 사랑은 고통보다 강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짜였습니다. 상처가 있었지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태유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평화롭게, 행복하게. 우리는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하루가.